대리기사 딸이랑 우리 아들을 결혼시킬 순 없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고급 한정식집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태수는 56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순간을 견뎌냈지만 딸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예비사돈 박재욱 회장의 얼굴엔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60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쌓아온 자부심이 그의 턱을 높이 치켜들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수의 딸 김서연은 27살의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중견기업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약혼자 박민주는 29의 나이에 아버지 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하신 말씀 아닙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재욱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무해.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리 민준이는 제조업체 후계자고 당신은 대리운전 기사 딸이었습니까? 격이 안 맞는다고요. 그의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처음엔 진짜 사랑이라고 했지만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사돈이 대리기사래요? 김태수는 꾹 참았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였기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박재욱 회장의 다음 말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도니아로 맞는 뭘 했는데 대리기사가 뭐가 있다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민준아, 우리 먼저 일어나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박재욱 회장은 냅킨을 던지듯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부인도 따라 일어서며 서연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거부만이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주르르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서연아, 괜찮다. 아빠가 있잖니. 김태수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박민주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부모님을 설득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박재욱 회장이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설득은 무슨 설득? 집안 망신 그만 시켜. 당장 가자고. 세 사람이 룸을 나가며 남긴 건 모욕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김태수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가 김태수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김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을 이렇게 무시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방법은 아직 누구도 몰랐습니다. 과연 대리운전 기사 김태수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박재욱 회장의 회사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김태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빌라 투룸에서 딸과 단둘이 사는 그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습니다. 김태수는 2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재벌가의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형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났습니다. 아버지는 장남만을 후계자로 인정했고 김태수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당시 아내는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딸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밥 먹어. 서연이 식탁에 아침을 차렸습니다.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무능해서 이런 거야. 무슨 소리냐? 너만큼 잘난 딸이 어딨니? 김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김태수는 대리운전 일을 나갔습니다. 낮엔 주로 골프장이나 회식 장소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밤엔 술 취한 사람들의 차를 운전해줬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딸만 잘 키우면 됐으니까요. 오후 3시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이철수 회장이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를 운영하는 그는 김태수의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수야, 소식 들었다. 박재욱이란 작자가 내 딸한테 그랬다며? 형님도 아시네요.
김태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인간 내 거래처 중 하나야. 당장 손 떼라고 할까?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 없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전화를 끊고 김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숨죽이며 살아왔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정리해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투자회사 대표 김태수. 그가 숨겨온 또 다른 정체였습니다. 재벌가를 떠난 뒤 그는 작은 투자회사를 차렸습니다. 겉으론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실제론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모았습니다. 은행 계좌엔 수백억 원이 잠들어 있었지만 딸에겐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저녁 8시 김태수는 강남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오랜 참모 송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재욱 회사 자료입니다. 송 비서가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김태수는 천천히 자료를 넘겼습니다. 박재욱의 제조업체는 중소기업치곤 규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무구조는 불안했습니다. 대출이 많았고 주요 거래처가 몇 곳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약점이 보이는군요. 김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시만 내리십시오. 송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김태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한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밤 11시 집으로 돌아온 김태수는 잠든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꼭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는 딸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김태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박재욱 회장은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아들의 결혼을 막아낸 것에 대한 뿌듯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60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잘라냈습니다. 회장님, 급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김 전무가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뭔데 그렇게 급해? 박재욱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대성건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분기 발주 물량을 전량 취소하겠답니다. 박재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갑자기 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래 중단이라고만. 대성건설은 박재욱 회사의 최대 거래처였습니다.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거래를 끊는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내가 직접 통화해보겠어. 이철수 회장님께 전화 연결해. 박재욱이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 회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를 통해 전해진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거래할 의사가 없습니다. 박재욱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심 무렵 두 번째 악재가 터졌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다는 통보였습니다. 50억 원의 대출금을 한 달 안에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매년 자동 연장됐잖아. 박재욱이 소리쳤습니다. 은행 측에서 회사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신용도? 우리 회사가 멀쩡한데 무슨 신용도가 떨어져?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은행에 박재욱 회사의 부실 정보를 흘린 것 같았습니다. 물론 사실무근이었지만 은행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세 번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신규 투자자로 예정됐던 펀드에서 투자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투자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취소됐습니다. 박재욱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나?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의도적? 누가 감히 우리 회사를? 박재욱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며 적을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박재욱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저녁상을 차렸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 갑자기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고. 에이, 일시적인 거겠죠.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데요. 박재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흐름이 자신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재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을 공격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제 모욕한 대리운전 기사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박재욱 회장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어떤 악재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4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협력업체 3곳이 동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더 이상 박재욱의 회사와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공장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당장 다른 업체를 알아봐. 박재욱이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욱 회사가 곧 망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가 퍼뜨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월급이 제때 나올지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핵심 인력은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님, 정말 회사가 위험한 건가요? 한 직원이 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박민준은 애써 웃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재욱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얼굴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누군가 우릴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 혹시 최근에 누구한테 원한을 산 적은? 박재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평소처럼 일했을 뿐인데. 하지만 박민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쳤습니다. 김태수. 서연의 아버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이런 일을 벌일 리 없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최대 고객사인 대한전자에서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위약금도 기꺼이 내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김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건데 어떻게? 그쪽에선 이유를 뭐라고 했나? 박재욱이 물었습니다. 품질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 번도 문제 없었던 부분인데. 박재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한전자는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걸 잃으면 회사는 끝이었습니다. 당장 대한전자 구매 담당 이사한테 연락해. 내가 직접 사과할 테니까. 박재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를 통해 전해진 말은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요일 오후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50억을 갚지 못하면 부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재욱은 여기저기 손을 써봤지만 돈을 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개인 재산을 담보로 넣으시는 수밖에. 재무이사가 제안했습니다. 집까지 걸어야 한단 말이야? 박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박재욱은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지금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박재욱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냉정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욱 회장님이십니까? 저는 도원투자 대표 김태수입니다. 한번 만나셨으면 합니다. 박재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원투자. 업계에선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조용히 기업을 인수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 박재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회사 문제 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저희 사무실로 오시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재욱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도원 투자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김태수는 강남의 한 빌딩 20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도원 투자는 겉으론 작은 투자회사였지만 실제론 수천억 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회장님, 박재욱이 내일 온답니다. 송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잘 됐군. 김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 비서는 20년 넘게 김태수를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김태수가 재벌가를 떠나던 날부터 함께했습니다. 유일하게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박재욱은 이미 무릎 꿇을 준비가 됐습니다. 아직 멀었어. 딸 앞에서 나를 모욕한 대가는 이것보다 커야 해. 김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오랜만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는 대한그룹의 차남이었습니다. 형 김태영은 아버지가 점지한 후계자였고 김태수는 늘 그림자였습니다. 28살 때 김태수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녀는 김태수의 신분을 모른 채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재벌가는 재벌가끼리 결혼해야 한다. 그게 규칙이다.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김태수는 반항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 허락 없이도. 결국 김태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아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딸 서연이 태어나고 한 달 뒤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태수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재벌집 아들이 아니었다면 너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김태수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딸만큼은 평범하게 키우겠어. 그 후 김태수는 두 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낮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밤엔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의 투자 실력은 탁월했습니다. 재벌가에서 배운 경영 감각과 시장 통찰력으로 적은 돈을 수천억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선 그저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힘들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스스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빠, 나 취직하면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서연이 말했을 때 김태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대견하다. 김태수는 딸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하지만 당당하게 사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박재욱은 그런 딸을 무시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할 수 없어. 김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송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가씨께 진실을 말씀하실 생각은? 아직은 아니야. 서연이가 스스로 행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모든 걸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선 숨겨둔 힘을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내일이면 박재욱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다음 날 오전 10시, 박재욱은 도원투자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빌딩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는 긴장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에 도착하자 깔끔한 리셉션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재욱 회장님이시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재욱은 안내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 한쪽 끝에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앉으시죠. 남자가 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박재욱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부르신 이유가. 그제야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재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태수였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만났던 그 대리운전 기사였습니다. 김씨? 박재욱이 더듬거렸습니다. 도원투자 대표 김태수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김태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재욱은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원투자 대표이사 김태수. 금융계에서 소문난 그 김태수가 대리운전 기사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이 대리운전 기사 아니었습니까? 박재욱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대리운전도 하고 투자회사도 운영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하면 안 되나요? 김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벌어진 모든 일들. 거래처 이탈, 투자 철회, 은행 대출 거부. 모두 이 사람의 소행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무너뜨린 겁니까? 박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너뜨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약간의 압박을 넣었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김태수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김태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 박재욱은 숨이 막혔습니다. 대리기사 딸이라며 무시했던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시간 낭비라고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이.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재욱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요? 김태수가 비웃었습니다. 내 딸 앞에서 나를 모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라니. 박재욱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직원들은 어떡합니까? 직원들 걱정은 그때 하셨어야죠. 내 딸을 무시할 땐 왜 생각 안 하셨습니까? 김태수는 서류 한 뭉치를 박재욱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당신 회사 인수 계약서입니다. 사인하시죠. 박재욱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회사를 헐값에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30년 동안 일궈온 회사인데. 박재욱이 애원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사인하거나 다음 주에 부도나거나. 김태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박재욱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내 딸의 눈물을 닦아줄 순 없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송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까지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아, 참. 내일부터는 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박재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태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박재욱은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재욱은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박재욱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무슨 소리예요? 대체 무슨 일이? 김태수. 그 대리운전 기사가 도원투자 대표였어. 그가 우리 회사를 무너뜨렸어.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대리운전 기사가 어떻게? 내가 직접 봤어. 그자가 모든 걸 계획한 거야. 우리가 상견례에서 무시한 게 화근이었어. 부인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회사는요? 회사를 넘기거나 부도를 내거나 둘 중 하나야. 그때 박민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재욱은 아들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김태수의 정체, 지난 일주일간의 공격, 그리고 회사 인수 압박까지. 박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서연이 아버지가 재벌이었단 말입니까? 재벌까진 모르겠지만 엄청난 부자인 건 확실해. 도원투자면 업계에서 유명한 곳이야. 박민준은 자책감에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박재욱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회사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하지만 박민준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이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게 있어서. 아버지가 왜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1시간 후에 우리 자주 가던 카페로 와줘. 전화를 끊고 박민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는 말리려 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서연을 만난 박민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가 도원투자 대표라는 거 알고 있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박민주는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투자회사 대표라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린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야. 우리 회사를 무너뜨린 게 내 아버지야.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벌이었다니. 민준 씨, 이건 뭔가 오해일 거예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서연아, 잠깐만. 하지만 서연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비밀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김태수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물어볼 게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딸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걸. 무엇을 물어보고 싶니? 아빠가 도원투자 대표라는 게 사실이에요? 김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숨긴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잖아요. 김태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는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길 바랐어. 서연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재욱은 결국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김태수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부도를 내거나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박재욱은 도원투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김전무와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이 뭡니까? 송 비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재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겠습니다. 송 비서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재욱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회사가 단 몇 분 만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인을 마치고 나오는 박재욱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전무가 위로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이라. 박재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무얼 다시 시작하겠나? 회사로 돌아온 박재욱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공장 직원부터 사무직까지 100여 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재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도원투자에 인수됐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박재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됩니까? 새 주인이 결정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박재욱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사장실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30년간 모은 물건들이 고작 박스 2개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허무했습니다. 다음 날 도원투자에서 새 경영진이 파견됐습니다. 송 비서가 직접 왔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저는 도원투자에서 파견된 송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대량 해고가 있을 거란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원 감축은 없을 겁니다. 다만 무능한 임원 몇 명은 교체될 예정입니다. 송 비서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일자리는 지켜진 셈이었습니다. 한편 박재욱의 집에선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사를 넘기며 개인 보증을 섰던 대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어쩔 수 없소. 박민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서연과의 결혼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민주는 다시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 좀 만날 수 있을까?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 낼게요. 다음 날 박민주는 서연과 함께 김태수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박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서. 김태수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네 잘못은 아니야. 자네 부모가 문제였지. 하지만 회사까지 빼앗으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김태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너무해. 내 딸을 무시할 땐 생각 안 했나? 박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 부모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용서는 없네. 김태수는 찻집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이해하면서도 민준이 안쓰러웠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재욱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은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박재욱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박민주는 더 이상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새 경영진은 그를 평직원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아버지 덕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는 이제 말단 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10분의 1로 줄었고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 사람 전에 얼마나 잘난 척했는데 꼴 좋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민주는 참았습니다. 이게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민주는 퇴근 후 버스를 탔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서연의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삶이라는 걸. 김태수 아버님은 훨씬 더 힘들게 사셨을 거야. 재벌가를 떠나 혼자 딸을 키우면서. 박민주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녀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부모를 막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민주는 부모님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외식만 하던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서연이 아버지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올게요. 박재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용없어. 그 사람은 우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요. 박민주는 다음 날 도원 투자를 찾아갔습니다. 송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은 만나주지 않으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전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박민주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밤새 쓴 사과문이었습니다. 송 비서는 편지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수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박민준의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뉘우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 비서가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날 저녁 김태수는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아, 민준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서연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나 민준이를 아직 사랑해. 서연이 고백했습니다. 알고 있다. 김태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잘못이 없어.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아빠는 괜찮아. 그럼 용서해 줄 거야?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건이 있다. 박재욱 부부가 직접 와서 사과해야 해. 며칠 후 박재욱 부부는 김태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김태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박재욱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따님을 무시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도 울먹였습니다. 김태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으론 그러지 마십시오. 박재욱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는 송 비서를 불렀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돌려주게. 딴 조건이 있네. 박재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건이라면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서 서연과 민주는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부모의 반대 없이 온전히 두 사람만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너한테 상처 준 거. 민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서연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숨죽이며 살았지만 딸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가 보여줬습니다. 김태수는 혼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딸이 웃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이제 아가씨께 진실을 다 말씀하셨습니까? 송 비서가 옆에 섰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다 말할 필요는 없어. 서연이가 평범하게 사는 게 내 바람이니까. 하지만 아가씨도 알 권리가. 나중에 서연이가 정말 필요할 때 알려주지.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하며 지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재벌가를 떠나 25년.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과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예식장에서 서연과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양가 부모가 함께 자리했고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박재욱은 김태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수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지켜봅시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김태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는 행복했어. 너와 함께여서. 아빠가 재벌이었다는 거 알게 됐을 때 정말 놀랐어. 왜 숨긴 거야? 너를 지키고 싶었어. 돈 때문에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거든.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는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 김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의 유일한 소원이야. 저녁이 되자 하객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김태수는 홀로 예식장 밖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하늘에서 지켜봐줘. 김태수가 돌아가신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태수는 다시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송 비서가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게 좋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워. 하지만 회장님 신분에. 신분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김태수는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을 내려준 김태수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것이 진짜 인간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김태수는 이 진리를 평생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딸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박재욱에게도 깨우쳐줬습니다. 돈이 많다고 위대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김태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